안녕하세요. 제클린 전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영순 코치예요. 오늘은 제가 아트 코칭 자격과정 1교시 수업을 했는데요. 24시간 중에 4시간, 6강 중에 1강 수업을 했는데요. 그 1강 수업에서 통찰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코칭은 뭔지, 아트 코칭은 뭔지 먼저 퍼실리테이션으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요. 그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제가 아트 코칭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이 아트 코칭은 제가 CEO 과정에서 아트 코칭을 통한 CEO의 지속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트 코칭에서 코치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 있냐 그러면 감각적 민간성이 필요합니다. 감각적 민간성이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응이나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위대한 코치의 조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요약해서 VIP 위대한 코치라고 해요. 그래서 V는 비전, 선견 지명을 말하고 I는 인사이트를 말하고요. P는 필로소피, 철학이 있는 코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아트 코칭이란 뭔가, 그리고 아트 코칭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수업을 했는데요. 아트 코칭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자 창조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코치를 아트 코치라고 해요. 그리고 의식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무의식의 영역이 95%가 있고 그건 내면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고 심리학적이고 뇌과학적인 구조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다루어주는 수업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트 코칭이란 촌철살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영자에게, 예술가에게, 예술가를 꿈꾸는 예술 인문 아티스트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인간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아트 코치죠. 그래서 그 아트 코치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하는데요. 클림트 그림을 보면 1907년에 클림트 그림이 시작이 됐죠. 근데 첫 번째 무의식의 감정을 향한 정신분석 심리학과 예술이 들어있죠. 두 번째는 인지심리학으로 보는 예술 앞에서의 감정 반응과 시지각이 있으니까요. 학문적으로는 인지심리학과 뇌과학이죠. 세 번째는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시각 반응, 뇌과학 부분 영역이고요. 생물학으로 본 예술 앞에서의 감정 반응은 이모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클림트에서 가장 토론을 하면서 코치들하고 와 닿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구스타프 클림트는 에밀리 프로게와 연인 사이였어요. 그런데 에밀리는 12살 연하였는데 에밀리가 17살 때 클림트를 만났죠. 클림트는 여자 관계나 이런 게 물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들이 또 14명이 있었고 어머니와 누이들은 클림트에 대한 집착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포용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클림트 주변에는 어머니와 누이들 여자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명의 특별한 여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에밀리 플로게였죠. 예. 그리고 그녀는 클림트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신뢰하는 여인이었고, 죽음 직전에 에밀리 플렉에 나한테 와줘요 하면서 유언을 남겼죠. 그래서 클림트가 죽고 난 후 14명의 사생아나 그 어머니 이렇게 모든 재산을 에밀리 플레게가 나누어 줬죠. 그런데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이 연인의 관계는 있었지만 클림트가 살던 19세기에는요 여성들은 변하고 있었어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그녀들은 집에서 나와서 클림트는 많은 여자를 만났고 사랑했는데 화폭에 담았고 또 그런 관등미가 그 당시에 시대적인 조류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인의 화가라고 불리며 자신의 모델 가는 밤을 보냈다는 유명한 클림트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육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요. 그렇게 그리질 않았어요. 그가 그런 에밀리의 그림은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데요. 바람둥이에게도 순정은 있다는 말처럼 클림트는 에밀리를 평생 바라만 보면서 에밀리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400통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때 그림도 타고 그 편지가 전부 소실이 돼갖고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죠. 하루에 클림트는 8통의 편지를 에밀리에게 쓰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클림트는 그림을 그릴 때 본질적이지 않고 본질적이지 않은 내적인 느낌들로 외적 형태들의 속박을 가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감정이 배제된 외형만을 묘사하지 않았고요. 그 외형에 그것이 내적으로 담고 있는 요소, 즉 본질을 부여하고자 하였고요.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은 못하지만 정신과 영혼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그리지 않았대요. 클림트의 다른 화가의 차별화가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클림트는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화가였는데요. 죽음 몇 달 전에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대요. 수련은 호수에서 자라고 그것은 꽃을 피운다. 그 영혼 속에서 수련은 한 잘생긴 남성을 향해서 애통해한다. 그 애통해하는 여성이 누구였을까요? 아델레 브로흐라는 바우어의 초상화가 1907년에 그려졌는데요. 그 거래 가격은 1억 3,500만 달러, 약 1,499억 원에 팔렸는데요. 이 초상화에는 보면은 직사각형의 모양도 있고 동글한 모양도 있어요. 근데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직사각형은 남성의 정자를 얘기하고요. 동그란 모양은 여성의 난자를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이분이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그 매혹적인 모델의 유혹적인 얼굴을 완전히 성숙함으로 표현한 게 그녀의 번식 능력을 연결짓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클림트는 별명은 카사노바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무의식 영역의 잠재력을 많이 꺼내 쓴 화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클림트는 화가 클림트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고요. 보는 관객, 고객의 입장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객관화는 그의 성공 요소인 것 같은데요. 코치도 고객에게 대화 세션을 할 때 그가 객관적인 자기를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클림트는 19세기 그 시대에 코치형 사고를 갖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트 코칭은요, 내면의 소통의 오차를 좁혀갈 수 있는 대안으로 예술, 마음, 뇌 이런 영역을 다루죠. 그래서 클림트 그림에는요, 1890년에서 1918년까지 그림에는요, 그 모더니즘의 빈 의대 연구자의 마음의 무의식 과정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 미술사 학파가 도입한 미술과 인지심리학 사이에 상호작용이 그려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년 전에 인지심리학과 생물학의 상호작용으로서 정서적인 신경미학의 토대가 마련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미술작품을 볼 때 관람자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21세기의 도전 과제는 인간의 마음을 생물학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19세기에 클림트는 21세기에 필요한 걸 그때 그림 속에 녹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에 미술학파의 학자들은 클림트, 코코슈가, 실레 3명의 모더니즘의 발전을 시켰는데요. 현대 화가의 역할이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빈 미술사 학파는 최초로 관람자에게 초점을 맞춘 과학 기반의 예술 심리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뇌과학은 미술은 마음을 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에 대해서 대변한다. 미술은 마음에 덧없고 경험적인 특성들, 특정한 경험이 어떤 느낌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제공한다. 예술적 통찰, 영감, 작품을 본 관람자의 반응 등이 배경이 되는 생물학을 이해하는 일은 창작력을 증진하고자 애쓰는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역할이 됐죠. 심리학과 뇌과학은 계속 연구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소통의 징검다리에 예술, 마음, 뇌를 연결해서 내면 소통의 오차를 줄여가는 화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클림트를 재해석하자면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키스가 있죠. 그래서 그 키스에 어떻게 구스타프는 에로티시즘을 표현했냐면요, 그 시대는 퇴폐적이다 이러면서 클림트의 관능과 탐닉에 대해서 파괴적인 열정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도 그는 에로티시즘을 탐구해서 새로운 예술의 영역을 창조한 변혁적인 리더였었어요. 그리고 에로티시즘이 단순히 성적인 방종이 아니라 여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했죠. 그래서 여성을 억누르고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 경종을 울린 여성성의 자유주의 선언이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런 리더를 변혁적인 우리가 리더라고 하죠. 그래서 구스타프 클림트의 숭고한 에로티시즘의 미학은요, 키스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순간적인 정사의 덧없음을 초월해서 욕망의 숭고한 충족에 이르도록 하는 구원자가 돼야 한다는 클림트의 숭고한 에로티시즘의 미학이 담겨있는 작품이 키스예요. 1907년 작품인데요. 뇌리에 맴도는 상징을 통해서 꿈같은 분위기, 관능적인 몽상과 위험한 유혹, 욕망의 색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전시회에서 이 그림을 보셨죠? 초록, 노랑, 보라, 자주색 꽃들이 남녀가 껴안고 있는 아래에 피어 있고요. 두 사람은 머리를 모두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의 몸은 일부분만 드러나 있지만 부드러운 여인의 몸과 대조적으로 매우 강한 남성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고요. 그 남자의 손은 강하게 여인의 머리를 끌어안고 입술을 두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은 두 눈을 감고 사랑의 몽환에 빠진 여인의 상기된 볼에 닿아 있어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키스의 그림이죠. 모든 것을 초월한 본능적 사랑의 순간에 남자의 뒷목에서 펴지도 쥐지도 못하는 여인의 오른손에 신비로운 관능의 세계에 접근하려는 두려움과 기대를 복합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들은 하나의 존재로 이어주는 색상을 황금색 의상으로 했고요. 여인들만이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서 소유하고 점유할 수 있는 고귀한 사랑의 가치이자 아름답고 화려한 영역으로 상징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보이는 황금빛 사랑에도 그 경계에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지면의 화려한 꽃밭에 충분히 넓은데 안전한 평지가 아니에요. 여자의 발끝 부분은 비탈져 있고 자칫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움이 표시가 되어 있죠. 남녀의 사랑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요소. 그 비탈에서 끝에서는 이루어지는 본능적이고 화려한 사랑. 그래서 클림트의 키스는 더욱 신비하고 화려하고 관능적인 세기말의 에로티시즘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한 초월한 본능적인 사랑을 표현한 게 클림트의 키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이 있는데요. 1907년에 그린 다나예요. 이 다나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리스 아크리오스 왕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여기 신탁은 장차 딸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왕은 그 손자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치를 취하고 왕은 그랬지만 엄청 바람둥이인 제우스가 그녀를 어떻게 유혹할까 하다가 금으로 된 비로 변장을 해요. 제우스의 부인은 헤라잖아요. 그래서 이 다나의 그림에 동글동글한 것은 여자의 난자에 대한 성의 표현이고 쏟아지는 금빛 비는 제우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녀가 나타난 모습에 굉장히 관능적인 다나에는 드디어 제우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정말 그 신탁들이 장차 예언한 대로 그 손자에 의해서 할아버지인 그리스 아크리오스 왕은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상황의 내용 속에서도 이 다나에는 깊은 관능에 쾌락적인 탐능을 하는 도발적인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우스가 변신한 황금비의 노랑은 성적 욕망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인 상징들로 인해서 외설이라는 비판들이 있기도 했지만 클림트는 삶과 죽음을 연결하고 관통하는 가장 강한 인간 본능인 에로티시즘과 치명적인 팜프파탈적인 이미지를 다나에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과 그림을 보고 나서 와, 클림트 예술성 멋있다, 이렇게 제가 메모를 했어요. 인간의 본능인 에로티시즘을
치명적인 매력으로 판무파탈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사랑과 네, 남녀 관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격을 높여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클림트의 장점은 뭐가 있냐 그러면 정말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화가이면서 소통의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음악가 하면 모차르트가 있다면 세계에서 명화도 많고 비싼 그림이 많아도 전 세계인을 가장 사로잡은 화가는 구스타프 클림트가 아닐까요? 네, 그는요, 모델들과 카사노바로 지내기도 했지만 귀족들에게 소통에는 젠틀한 예의가 존중을 갖추는 게 있었어요. 여성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읽는 클림트는요, 모델들과 하룻밤을 자기는 일상이었다시피 하지만 귀족 여성들에게는 소통에서는 언제나 젠틀한 소통을 이루어 갔어요. 그리고 여성 인물화를 많이 남겼는데요. 왕성한 성욕을 표현한 상징성을 키스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아버지는 체코의 보헤미아 출신의 귀금속 세공사이고 조각가였고요.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열정적인 오페라 가수였어요. 클림트는 아버지의 손재주와 어머니의 열정을 물려받았고요. 미술의 천재 클림트는 비상한 능력은 이탈리아의 화가 도나텔로, 보티첼로, 조반니 벨리니 같은 대가들의 스타일을 흡수해서 표현을 했어요. 클림트 아버지가 사망하던 해에 12월에 동생 에른스트마저 사망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는 3년 정도 그림을 못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붓을 들고 상징주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빈대학에서 천장벽화에 그림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그림에는 신학, 철학, 의학, 법학 중에서 철학, 의학, 법학을 맡아서 그렸는데요. 여성의 나체들로 단은 채워진 그림을 보고 교수위원회에서 소집이 되고 대단한 스캔들이 됐어요. 그 그림에 가득 채운 아름다운 나체 여인 때문에 그랬을까요? 남아있는 그림을 통해서 무척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클림트는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요. 현대미술관에 전시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거절하고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고 거주어 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림에 몰두했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오랫동안 가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돈 정리를 하는 것이라든가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표현과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정말 짱이었죠. 네, 상위 1%의 부자들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을 그는 해냈고 가난을 딛고 부자 화가로 거듭나게 되었죠. 이것은 정말 코칭적인 변혁을 이루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림트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그림으로 표현했고요. 스캔들이 되었던 그림을 요약하자면요. 인간은 철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의학이 발전해도 죽음에 맞설 수 없고 권리는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표현했어요. 인간은 권력의 횡포나 복수와 죄의 여신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표현했는데 그 시대의 사회적인 부조리를 클림트이기 때문에 표현하고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호그는 아카데미 시절 같은 평범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인생을 쉽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고 당시 예술과 문학에서 새로이 찾는 도발적인 여성의 도전에
결국은 성공해냈어요. 그래서 1903년에는요 베네치아 남쪽에 있는 유스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비잔틴 스타일 사원과 무덤에 장식한 모자이크 벽화가 유명한데요. 클림트는 여성의 우월함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다가왔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아들처럼 여긴 에곤 실레와 오스카 코코슈가가 있었어요. 클림트는 수많은 여자 중에 수백 통의 서신을 주고받을 만큼 유일한 사랑이었던 에밀리 플로에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클림트가 죽고 나서 에밀리는 클림트의 재산을 정리해서 클림트의 자식을 낳은 여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했어요. 1918년 2월 6일 56세의 나이로 에밀리 곁에서 클림트는 숨을 거두었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은 그녀의 이름이었어요. 클림트는 영원한 연인이었던 에밀리 플로게에게 36년대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누구와도 에밀리도 결혼하지 않고 클림트의 기억을 안고 그의 세계를 지키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토론 수업에서는 이런 질문을 나누었어요. 구스타프 첫 번째는요. 구스타프 클림트의 마음과 대화를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는 구스타프 클림트는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세계의 화가 중에 가장 비싼 그림값을 유지한 클림트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부한 코치들의 존재에 대한 핵심 가치를 다시 변혁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위대한 존재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트 코칭으로 좀 더 발전하는 미래는 뭘로 해야 되지? CEO 1대1 코칭으로 서스테너블 트랜스포메이션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꿈꿔가는 존재로 어떻게 바꾸지? 100억 이상의 자산 CEO들을 늘려가는 CEO 아카데미로 발전해 가야겠다. 그리고 무엇을 성찰하면서 오늘을 준비했지? 그랬을 때 하와이 대저택의 밥 프록터처럼 백만장자를 정말 많이 키워가고 양성해가는 코치가 되어야지. 이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서 내가 깨달은 점은 무엇이 있지? 클림트는 여성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부자들과의 관계가 됐는데 에밀리 양장점을 여동생과 하면서 그쪽으로 손님을 계속 소개시켜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승승 당신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 이러는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클림트도 잘 되고 에밀리 플로게도 잘 됐던 거죠. 그러면 오늘 1강에서 클림트를 공부하고 일주일 내에 어떤 예술적인 실행을 해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각자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영화 잠하고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천재과학자의 핵개발 프로젝트에서 상상이 떠오르지 않고 연구개발이 잘 안 될 때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발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정리했다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아트 코칭의 수업이 있는 다음 주를 기다리려고 해요. 여러분 1%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성장, 경영전략, CEO 1대1 아트 코칭 들어보시니까 여러분도 폭발적으로 좋아지실 것 같은가요? 오늘 수업하신 분들은 이런 후기를 남겼어요. 모두 쉬고 있는 일요일에 품격 그림 아트 코칭 워크숍을 듣고 나니까
수업을 토론으로 하고 나니까 에너지가 넘쳐난다. 크림트 그 자리에서 도록을